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최전선 마켓 이슈 투데이에서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 증시에서 그 종목 선정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요즘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수 방향성보다 어려운 게 개별 종목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증시 속에서 오늘은 투자 유망주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 또 이 1분기 실적까지 고려한 투자 유망주 과연 또 어느 쪽에서 찾아야 되는지 요즘 또 수익이 잘 나지 않는 분이시라면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월드컵은 현재 4회 대회 2라운드가 진행 중에 있죠. 아주 좋은 수익률의 전문가가 현재 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익률 상위 전문가들 직접 만나보고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베스트 파트너 코너에서는 오늘도 시장별 베스트 3 종목 선정하고요. 주가 정밀 분석 그리고 관심 종목 제시합니다. 요즘 증시는 잘 보면 날씨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봄 기운이 화창할 때는 증시 움직임도 좋아지다가 다시 또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졌죠. 증시도 좀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현 증시 고민을 저희하고 함께 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동현 부장, 윤보험 PB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 두 명의 전문가와 시장 이야기하기 앞서서 박세진 PB가 오늘 이슈 쟁점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진입니다. 전일 있었던 브뤼셀 테러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 많이들 걱정을 하셨고 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자꾸 좀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개들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 유럽 시장 무던하게 좀 넘기는 흐름들 나왔고 오늘 역시 좀 그런 충격들은 이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좀 끌고 왔었던 시장의 방향성을 좀 훼손할 만한 요인들은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 앞서 해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냐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보통 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이 만들고 주도주는 기관이 또 만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기관이 팔고 있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도 업종 없이 또 주도 섹터 없는 지금의 시장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일별 순매수 추이 살펴보면 약간의 둔화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 또 요새 막 시작한 달러 강세 움직임하고 연결져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그 외국인들의 매수 탄력의 둔화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10거래일 평균 2,300억 가량 매수세를 보여줬었던 외국인이지만 최근 몇 거래일에서는 또 그 매수세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추가적인 방향성 산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또 이와 또 반대되는 수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 시간 통해서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외국인들 누적 순매수는 그래도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시장 방향성을 만들어줬던 것과 대비해서 기관, 특히 이제 주식형 펀드 중심으로 한 그 매도세들은 1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1.7조 원 가량이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실 펀드들의 판매는 사실 시장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던 재료였었던 만큼 이것 때문에 방향성이 꺾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걱정하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답답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투자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선정에 있어서 지금의 수급 상황은 사실 굉장한 어려움을 좀 느끼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그동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단기적인 대응만을 일관했었고 언젠가부터는 이제 매도세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었던 유럽계 자금들이 3월 들어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그나마 중심을 좀 잘 잡고 있었던 미국계 자금들은 소폭 빠져나간 반면에 그동안 이제 매도세로 쭉 일관하던 유럽계 자금들 그리고 데이터에는 아직 집계가 되고 있지 않지만 중동계 자금들도 3월부터는 순유입으로 좀 전환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수 주체들, 그동안 팔던 주체들이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씨는 여전히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고민만 저희가 잘 추스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고민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서 어떤 종목들 또 옥석 가리기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까에 대한 초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계속 보여드렸던 자료지만 연초 대비해서 추정이익들, 이번 영업이익들의 추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너지와 화학 섹터 같은 경우가 지금 크게 상향되는 흐름들, 그리고 그동안 시장 반등을 크게 이끌었었던 건설조선, 운송 같은 산업재 대부분의 섹터 같은 경우에는 되려 연초 대비해서 추정이익 변화율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요인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특히 전체적인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좀 다소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 자주 드렸었는데 2분기부터 진행될 그 영업이익 추정치들은 급격하게 좀 상향되는 흐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 특히 이번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시장의 맥이 낮은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하고 2분기부터 본격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들이 우세해질 경우에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어닝 쇼크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또 실적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미리 실적 시즌을 대비하는 컨셉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오늘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에서는 종목 관련된 부분들 좀 심도 깊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횡보성이 짙은 증시죠. 방향성도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상단에 막혀서 계속해서 좀 비슷한 권역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의 포인트 여전히 저희가 어떤 바로미터를 시그널로 삼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 계속해서 좀 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같은 업종이라도 주가 차별화가 조금씩 심화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원인과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좀 답답한 시장 시원하게 좀 타개를 해볼 만한 투자 유망주에 대해서 저희 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PB 수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또 시장 얘기 하나씩 또 풀어봐야 되겠죠. 요즘 증시 참 특색도 없고 큰 이벤트 이슈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전보다 외국인들의 매수도 좀 둔화되고요. 또 하나 뭐 눈에 띄는 특이한 부분은 그동안 좀 강한 매도를 보였었던 기관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규모가 좀 잦아드는 느낌이 좀 나오고 있죠. 서로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고양이 복에 방울 건다고요? 누군가는 증시를 좀 위쪽 뭐 또 내지는 아래쪽에 방향성을 잡아줘야 될 텐데 아직은 그런 흐름이 좀 명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모처럼 좀 강한 반등, 즉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됐죠. 이러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이전 저희 시간에서도 다뤘지만 외국인들의 결국 수급이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네들이 생각하는 환율의 하단부가 있을 거고요. 과연 거기에 도달했는지 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의 둔화, 박세진 PB가 보기에는 일단 어떻습니까? 근데 뭐 오늘 하루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원화 가치의 절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최근에 또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최근 며칠 거래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었죠. 예, 또 4월 금리 인상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달러 인덱스의 반전 현상이 며칠 동안 나왔었죠. 거기에 대한 상대 통화국들의 가치 절하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원화 가치가 이제 다시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둔화시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달러 강세가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주춤한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실제 현재 뉴욕 외환시장 쪽에서의 외환 동향을 보게 되면 현재 달러 가치가 강합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 0.3% 정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 엔화도 달러 대비해서 0.4%의 약세, 그리고 남미 쪽 이 브라질 해화라는 현재 달러 대비해서 1.5%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멕시코 페소도 0.8%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좀 상승하면서 글로벌 증시도 좀 주춤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김동엽 부장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환율이 굉장히 요즘에 민감해요, 그죠? 시장 자체가. 지금 외국인들도 환율 영향이 따라서 좀 수급이 좀 둔화되는 조짐인데 과연 지금의 외국인들 수급 둔화가 추가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아까 박세진 PB 얘기대로 일시적 소강 상태인 건지 먼저 분석 좀 해주시죠. 예,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 미국의 금리 동결 이후에 급격하게 달러가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이고 다른 지역의 환율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거 역시 며칠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속도나 폭에 있어가지고 좀 급격한 면이 있었고 그거에 따른 숨고르기 현상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특히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가 소폭의 이제 절하 같은 움직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그거에 동조하는 현상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 또 방금 소개가 됐습니다만 어저께 있었던 유럽 지역의 테러 관련해서 안전자산을 일시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아주 스팟적인 그런 움직임 같은 것들이 시장에 하루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안전자산이 선호된다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달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고 엔화는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엔화도 오늘은 현재 약세거든요.
그렇다면 뭐 안전자산을 꼭 선호하는 움직임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뭐 거래되는 하루 중에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뭐 오전 중에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가 네. 이렇게 지속될 것도 아니고 어디 시장 그 어떤 반영되는 그 테러 어떤 영향도도 사실 굉장히 미미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끌고 가는 재료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루 중에도 뭐 오전과 오후가 다르게 그 작용이 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했더니 바로 일출을 해주시네요. 네. 윤보은 PB도 지금의 시장 국면이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소강 상태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어떤 뭐 반전의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 뭐 낙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낙폭의 깊이가 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반등이 있을 거다 이러한 이슈도 그렇게 뭐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요인들에 있어서 봤었을 때는 달러가 약세가 되고 또 신흥국 시장에 있어서 금리가 좀 하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있어서 오늘 하루의 시장을 봤었을 때는 달러가 또다시 조금 강세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 그 10년물 국채에 있어서도 금리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씩 나타날 때 조금씩은 그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의 그 자리를 그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쪽으로도 저는 지속이 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루하시겠지만 이번 주에 들어서의 그 횡보하는 장, 이 모습이 지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기간에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환율도 지금 현재 반등은 그럼 윤보은 PB가 보기에는 좀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만큼 이제 그동안 달러 인덱스가 밀릴 만큼 밀려서 올라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투자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카고의 그 연준 총재의 발언이 좀 시장에서도 한 번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그 비둘기파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FOMC의 그 발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절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 사람의 기조 속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라고 보는 그런 시장의 그 시각들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리죠. 지난번 로카트도 그런 얘기를 네, 했었죠. 맞습니다. 근데 그 에반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장 비둘기라고 할 정도로 비둘기파 그 대표적인 그 비둘기파적인 그 성향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렇죠. 예. 거기서 또 이제 금리 인상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그 발언 자체가 바로 달러 인덱스를 또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됐었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그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의 성격이 미국계 자금보다 유럽계 자금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그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저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그러면 그럼 유럽계 자금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달러 인덱스의 반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대비해서 유로화 속도의 그 약세 그리고 원화의 약세 어느 쪽이 더 빠른가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은 당분간 결정이 될 수가 있겠구나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계 자금이 지금 현재 우리 증시 쪽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 데이터나 통계를 보게 되면 유럽계 자금은 중장기적인 성향이기보다는 예. 좀 단기 성향이잖아요. 네네. 또 이 증시의 변동성을 많이 야기시키는 자금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증시가 결국은 긴 호흡의 상승이 어렵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꽤 된 것 같은데요. 뭐 중장기적인 수급의 전망을 하기에는 지금 글로벌 이벤트 자체가 너무 그 짧은 호흡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3개월, 그 6개월 정도의 수급 정도로만 짜서 예상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좀 시장에서 의미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환율이 변화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변화하고 있죠.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를 먼저 좀 분석을 해봤고요. 지루한 행보 장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이런 지루한 행보 장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고 또 어떤 계기점이 있겠죠. 뭐 내려가거든 올라가든 뭐 중요한 이벤트를 좀 기다리는 분위기가 좀 뚜렷합니다. 이런 증시의 상황을 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부장이 보시기에는 이런 지루한 행보 장세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뭐 어떤 또 계기점으로 인해 가지고 방향성이 잡힐까요? 일단 가장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소요된다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모든 투자가들한테 놓여진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한 3주 정도를 보낼 거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3주 후에는 어떤 3주 후에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글로벌적으로 남은 이벤트 중에 가장 핵심은 산유국 15개국이 모여서 여는 그 유가 동결과 관련된 그런 회담의 결과가 어떤 방향성을 도출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가장 촉각이 모이지 않을까 해서요. 4월 둘째 주 정도 되는 한 4월 12일 정도까지는 시장이 좀 무덤덤한 그런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변수를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양회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든 3,000포인트 정도 선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쪽에서 만약 어떤 돌파구가 열려서 3,000을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3,100선 이상으로 올려놓는 그런 장세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중국 시장과 어떤 그 연동성이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중국 쪽에서 쌍바닥 이후에 어떤 재상승하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옆 나라에서 신나서 좀 올라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두 가지 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증시에서 현금 비중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야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길 기다릴 거고요. 네. 또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분은 그냥 좀 올라갔으면 하는 또 바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조정도 나오지 않고 또 기다리는 반등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윤보원 PB가 보시기에도 지금의 증시 이런 횡보세 또 지루하는 국면이 과연 소강 상태가 언제 정도까지 이어지고 또 반전이 있다면 그 반전의 계기점은 어떤 것이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6월 달까지 상반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한 2개월 반 정도 남았죠. 그게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을 텐데요. 저는 상반기까지는 좀 지루한 이런 횡보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나 길게까지 갑니까? 중간에 뭔가 이슈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좀 더 속 시원한 그런 해결책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보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상반기까지는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바꿔줄 수 있는 계기 자체는 저희가 그간에 다뤘었던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자금에 대한 유입 자체는 그 양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입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그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신흥국 시장에 있어서의 그 경기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되는가, 이것이 특히 이제 가장 주도가 되는 것이 중국일 텐데요.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경기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한 그 확실한 지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앞서서 말씀 주셨던 산유국들의 그 생산 동결. 근데 생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한다라는 게 동결까지의 수준이잖아요. 지금 생산을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크게 돌릴 수 있는 거는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나타나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보원 PB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결국은 어떤 방향성의 키를 쥐고 있는 쪽이다. 이머징 네. 마켓 쪽은. 네. 그럼 4월 초에 이제 중국의 PMI,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은 어떤 그 움직임은 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그게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정도의 그 PMI 지수가 나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태까지 기다렸었는데 한 달 정도가 남았을 때 시점에서 속 시원한 지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세진 PB도 지금의 시장 국면, 이런 소강 상태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고 또 아까 얘기 물어본 대로 이 반전의 계기,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는 어떤 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트리거는 저는 중국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사실 이 중국에서 뚜렷한 의미 있는 반전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저도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4월에 이제 FOMC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금리 인상이 조금 시장 예상치인 이제 6월 시행보다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조심할 거고, 그게 지나서 1년에 또 어느 정도 안도랠리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6월이 되면 저희가 저번에 다뤘었던 영국의 브렉시트, 이번 또 테러로 인해서 또 그런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이벤트 말고도 사실 6월에 미국의 대선, 올해 이제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6월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그 선거에 따른 자본시장의 이해득실이 막 여러 논리가 생산되기 시작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약에 실물 경기에서 뭔가 트리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시장이 좀 이것저것 눈치를 볼 게 또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조금 뭔가 빨리 그게 정책 발의 이슈든 아니면은 실물 경기에 뭐 턴어라운드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지표든지 뭔가 좀 나와서 시장 방향성을 한 번 정도는 만들어 줘야 그래야 조금 지금보다는 이제 방향성 측면에서는 좀 예단이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윤보원 PB하고 이제 박세진 PB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6월 달까지 차라리 주식 접고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시장과 또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또 별개 확률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시장이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좀 지루해지면은요. 그 와중에서 또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제시하는 게 저희 방송에도 본연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참 잘하십니다. 예. 하여튼 잘 들었고요. 예, 일단 뭐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요즘 뭐 시장에 보시는 분들이 뭐 답답해하시고 갑갑하다 보니까 근데 뭐 전문가들도 현재 증시의 상황에서 아직은 뭐 뚜렷한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계기점이 없다. 뭐 트리거 포인트 이제 뭐 방아쇠를 당길 만한 이슈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언제 하시고 있습니다. 뭐 당장 뭐 내일부터도 뭐 시장의 방향성이 뭐 뚜렷하게 나올 이슈는 없는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뭐 시장이 뭐 횡보 조정을 이어지는 가운데 박세진 PB 얘기대로 그렇다면 좋은 종목을 찾아서 이런 와중에도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시장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재밌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업종이 이전에는 좀 같이 움직이는, 주가가 좀 같이 움직이는 성향을 보였었는데, 최근 증시에서는 이 업종 내 종목 간에도 좀 주가 차별화 현상이 생기면서 이 등락이 좀 엇갈리고, 같이 좀 일관된 움직임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렇죠. 뭐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삼성전기를 샀더니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내리고 이런 식의 현상이 생깁니다. 참 투자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엽 부장이 보시기에는 왜 이런 현상이 좀 생기고 있습니까? 네, 제가 준비한 그 그래프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뭐 최근 몇 년간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가장 우측에 있는 것이 이제 최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몇 번에 걸쳐서 봤을 때 저 파란색 선이 나타내고 있는 변동성이 심하게 시장에 한번 그 휩쓸고 간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나면 변동성이 항상 커질 때 이제 시장은 거의 동조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크게 나타나다가 변동성이 확 꺼져버리고 나게 되면 어떤 그 주요한 글로벌적인 이슈가 확 꺼지고 나면 시장이 좀 편한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업종이나 같은 업종 내에서 이제 동조화되고 있던 그런 종목들 간의 어떤 주가가 잠시 좀 차별화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최근에도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신흥국 쪽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좀 확대가 되었다가 최근에 좀 많이 그 감소가 되는 그런 포인트를 잡고 있으면서 시장 역시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되는 그런 종목군 간의 움직임들이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왜 이런 내용을 다뤄야 되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보게 되면 같은 화학주 내에서도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은 움직임이 좋은데 반면에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은 주가가 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움직이니까 같은 화학주 하나케미칼도 움직이겠지라고 기대해서 들어가 보면은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못 내리고 오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표격인 종목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대장주가 없고 주도주가 없다는 점에서 이게 또 투자의 하나의 주의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보원 PB도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생기는 네. 원인을 좀 짚어주시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수에 대해서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느끼실 텐데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느끼는 체감 지수는 그렇게 뭐 썩 좋지 않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뭐 주도주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모든 종목에 있어서 그 모멘텀이 있었을 때 하루나 이틀 정도 가는 것밖에 지금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의 그루들이 그동안에 얘기했었던 것들은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고 했었지만 요즘의 시장 같이 봤었을 때는 짧게 끊어가야지만은 그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다리다가 좀 힘들게 얻었었던 수익 자체도 다 되돌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의 이슈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꼽아봐야 되는 업종 내의 종목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셔야 될 텐데요. 이러한 현상이 조금 큰 방향성의 주도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세진 PB도 역시 마찬가지의 내용에서의 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좀 제시해 주시죠. 네, 뭐 다른 의견은 아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자주 경험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변동성이 꺼지면 종목 차별화가 시작이 된다.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뭔가 미래 먹거리가 새로 사업 목적에 추가가 되는 그런 그 업종단의 시장 논리들이 아주 급격하게 득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어두운 면만 이제 쳐다보는 암울한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좀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뭔가 그걸 타개할 만한 이슈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요게 끝나고 이제 뭐 편안한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재미가 없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거기서는 눈으로 확인할 부분이 결국에 실적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실적이 만들어내는 업종 내 주가 차별화가 또 아주 극단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부분들이 모아지고 있죠. 좀 시장은 재미가 없어지고 그동안 많은 성장 논리들은 앞단에 우리가 변동성이 많은 시점에서 그 와중에도 상승하는 업종에다가 많이 끌어다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이제 아주 명확하게 숫자 논리로 이제 종목의 그 옥석을 가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또 도래하는 거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실적 따라서 같은 업종 그리고 아주 비슷한 업태에 있는 그 기업이라도 굉장한 주가 차별화가 또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좀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통 과거에 보게 되면 같은 업종 내에서 실적 추이는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예, 뭐 산업재 특히 이제 산업재에서 그런 성격이 강했었는데 그게 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산업재가 좀 사양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찾고자 그 특정 분야 그리고 특정 생산 품목의 그 효율화를 기하면서 좀 집중을 했었던 그 결과물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범용 제품의 생산보다는 이제 경쟁 우위가 있는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앞서서 그 롯데케미칼과 하나케미칼의 예를 들어주셨지만 지금 두 회사가 생산하는 화학제품 품목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갈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 업종별로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 건설도 뭐 중동 쪽 플랜트 쪽 그리고 실제로 그 주택 건설 쪽 뭐 이런 식으로 또 내수 쪽은 좀 네. 좋고 요즘에 또 그렇죠. 많이 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업종별로 속해 있다고 해서 다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가 또 아니라는 거죠. 박사님 PB가 이런 시장에서 그렇다면 종목을 그 접근하는 방법 예. 어떤 걸 좀 중요시 보고 또 어떤 포인트 팁이 있다면요. 사실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실적을 보는 그 관전 포인트가 이럴 때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에서 성장 논리가 득세할 때는 이런 말씀 되게 자주 드렸었는데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성장치보다 매출단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장 업종이 득세할 때는 그 실제로 그 논리가 그 업종이 헤게모니를 펼쳐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출단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실적 가지고 옥석 가리기를 나눌 때는 오히려 이제 본연의 기업이 버는 실질적인 돈이 얼마가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영업이익률 그리고 영업이익의 그 전년 대비해서 성장 속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또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실적이라도 쳐다보는 기준 잣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떤 이슈를 제기해놓고 저희가 그 사후 처리를 안 한다면 너무 무책임하겠죠. 일단 뭐 업종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 현상이 생기는 그 이유를 먼저 들어봤고요. 또 그에 따른 또 투자의 어떤 그 주의할 점을 먼저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점 등을 감안해 가지고 현 증시에서 투자 유망주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게 저희가 또 해야 할 일이겠죠. 전문가들의 또 투자 유망주 어느 쪽에서 우리가 좀 그 답을 찾아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부장이 보시기에 요즘의 시장에서 좀 투자 포인트 아까 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종목이 좀 있다면요. 그 종목이 좀 너무 평범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그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저는 조금 그 종목을 찾거나 투자 유망한 종목을 고를 때 많이 좀 그 취하는 것이 시장에서 조금 그 인기가 없다가 있을 법해질 만한 그런 업종의 종목들을 좀 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이 좀 어렵죠. 예,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뭐냐면 그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뭐 매일 신고가를 치는 종목, 아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을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자마자 따라붙어 가지고서 매매를 하셨을 때 얻는 수익을 차곡차곡 몇 달 동안 누적을 해보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 것처럼 이제 기대를 하시고 매일매일 색다른 종목들을 찾지만 사실 제 뭐 관리하는 그런 고객들 중에서도 성향을 따져갖고 누적적인 수익률을 따져보면
사실 바닥권에 있으면서 굉장히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비인기 업종의 종목들이 쌀 때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수익이 누적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평가를 해보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좋았다라는 그런 경험치를 많이 갖고 있고요. 네. 또 순수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 발빠른 매매가 실질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좀 안정적인 그런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단에서 조금 그 힌트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준비한 지금 상황에서 뭐 투자자 성향별로 좀 투자 유망 업종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곧 다음 예. 장표입니다. 네, 이거죠. 예. 아마 뭐 투자자 성향상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중소형주 이렇게 성향이 좀 다르실 테고. 이거는 철저히 김동혁 부장의 개인적 의견인 거죠. 예, 아무래도 제가 뭐 준비한 그냥 그 투자 유망 업종이니까요. 뭐 프로그램의 어떤 전체적인 의지랑은 좀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매매 스킬이나 참여 정도, 그러니까 시장을 하루 종일 뭐 참여가 가능한 거냐, 아니면은 정말 아침에 한번 매매해 놓고 저녁 때까지 거의 다른 매매를 하기 어려운 그런 직장인이냐, 뭐 그런 구분에 따라 가지고 참여 정도가 높은 분들은 단기 매매가 가능할 테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중장기성 그 종목군에 조금 뭐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뭐 대형주면서 스킬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디스플레이 쪽에 그 대표 주자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조금 최근에 수급과 변동성이 좋은 종목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반도체 쪽 사실 잘 안 쳐다보고 굉장히 눈길을 주지 않는 업종이지만 뭐 최근에 가상현실이라든가 전기차를 통해 가지고 제4의 산업혁명에는 충분히 반도체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으면서 주가는 싼 뭐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숫자가 안 나오겠지만 2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천천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예. 중소형주 단에서는 단기는 어차피 최근에 1박 2일 정도로 그 순환매가 일어나는 몇 개의 테마군이 있거든요. 뭐 제약 헬스케어라든가 전기차, 가상현실, 핀테크와 관련된 그런 업종군에 있는 종목들 쭉 종목 그 등록해 놓고 나서 뭐 전전날쯤 강했고 전날 약했던 종목을 오늘 한번 다시 보자 그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조금 그 낮은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로봇이라든가 건축 폐기물 처리 관련된 그런 종목군으로 좀 압축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 마지막으로 요게 조금 투자의 빅인데요. 제가 그 혼자 몇 년 동안 좀 생각해 본 건데 저기 제가 사상이라는 그 글자를 이제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모든 증권사 그 뉴스란에 그 검색란에 보시면 사상이라는 말로 그 조회를 해보시면 대부분 나오는 종목이 사상 최대 이익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나오면 바로 보고서가 나오면 그날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나서 일반 분들이 보시면 오늘 세네라고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마시는데요. 요거를 한 3, 4개월 있다가도 계속 추적을 해서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분기 수익은 그 다음 분기에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말들이 나오는 것들 지난 1, 2월 달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 방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거는 요 한 이번 주에 새롭게 사상이란 말로 검색이 되는 그 종목들이고 저 오늘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뉴스란에서 그냥 그 조회되는 그 검색 말로 HTS 안에서요? 예. 뭐 일반 그 네이버라든가 그런 창에서 검색하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강한 그 사상자를 띠고 있는 그 종목 그 분석 보고서로 나온 것들인데 저는 종목 오늘 셌다고 잊지 마시고요. 3, 4개월 있다가 계속 추적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연일 실적과 그 겸비한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강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악의 실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최악자는 이제 빼셔야죠. 네. 선별은 잘 하셔야 되겠죠. 예.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실적이라는 게 이 추세대로 움직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실적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고 실적은 꾸준하게 좋아졌다 또 꾸준하게 안 좋아지는 이런 추세를 따라다니는데 이번 분기에 만약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면 그 분위기가 이제 이어진다. 그래서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윤보은 PB도 지금 현재 증시에서 좀 종목을 찾는 올바른 팁, 그다음에 투자 유망주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뭐 저희가 눈을 돌려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곧 있을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김동욱 부장님께서 그 아울러 주신 영역이 거의 대부분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적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연초 대비로 그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 있어서도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는 거, 이렇게 공통적인 거를 좀 찾아봤었을 때는 에너지, 화학, 의료, 이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의료는 가지는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의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약 바이오도 있겠지만 장비 쪽에 있어서도 놓치진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있어서도 그 시장에 대한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뒤에 제가 뭐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있어서 최근 뭐 1개월, 2개월 사이에 개선세가 좀 눈에 두드러진다 하는 것이 바로 IT 쪽의 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어서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아니면 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메탈 케이스에 들어가는 도료, 이런 쪽을 하는 회사들은 좀 눈여겨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었을 때는요. 뭐 화학이나 에너지 쪽에 있어서는 정유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꼽으시죠. 근데 저는 S-오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 쪽에 있어서 개선이 될 거라고도 보여지고 차트상에 있어서도 지금 들어가시기에 굉장히 편안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제 마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쌓여져 있는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가 평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유가가 상승하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S-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뭐 한 26불 정도의 재고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타 정유사들보다는 오히려 더 낮은 재고 그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제 마진은 이미 뭐 1월 달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완만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게 상품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레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가 있어서 영업이익 측면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세를 나타나는 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T 쪽에 있어서 부품은 최근 며칠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상승세가 있었던 한솔 CMP,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그간에 있어서는 IT 모바일 기기에 있어서의 도료에 있어서 삼성향 그리고 LG향 모두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역 자체를 좀 이제는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좀 적지만 다른 쪽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화장품, 용기 이런 쪽으로도 좀 가고 있고, 한솔그룹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도 좀 노려볼 수 있어서 지금 IT 부품 쪽에 있어서 다른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뭐 카메라 모듈 쪽이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쪽 도료 쪽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의료 섹터에 있어서 지금 꼽아보고 싶은 거는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자체를 확대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많이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제가 본 보고서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임플란트가 보급률 자체가 중국 시장은 1만 명 중에서 2명이 임플란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비교를 해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이 시장 자체가 커진다고 했었을 때 시장이 커지기 위한 마케팅 쪽으로 지금 치과 의사들에 대해서 교육적인 마케팅을 계속해서 주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지속적인 성장 숫자 자체가 20%를 넘을 거라고, 연간에 대한 그 성장률이 20%가 넘을 거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있어서의 그 시장 점유율도 크게 확대가 될 것이고, 국내에 있어서는 임플란트를 적용하는 그 의료보험 적용 나이 자체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거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모두 시장에 대해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뭐 전문가분들이 투자 유망주를 제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그 뭐 안티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네. 또 내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죠. 물론 뭐 시장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뭐 주도주가 가장 강하고 화려한 상승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뭐 S-오일도 요즘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는 뭐 2배 이상 올라온 종목이고요, 최근에. 네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2011년도 저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무려 8배 이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찾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도 과연 접근이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때로는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많이 시장이 안정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바로 성장주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동조화는 국내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평가주 그리고 가격 측면에 있어서의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안전 마진을 가지고 가시는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짧은 순간에 있어서 이익을 꾀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지루한 그런 종목에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같은 장에 봤었을 때는 잘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확률이 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성장성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실 수 있다라면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수익성을 그냥 포기하시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하기야 뭐 과거 미국이 다우존스 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갈 때, 뭐 예전 뭐 1970년대였나요? 80년대죠. 그때 당시에 매력적인 50 종목, 이것만 이제 시장을 평균 상회하는 수익률을 거뒀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니프티 50인데, 역시 뭐 시장에서 놀리는 주도주, 그러니까 가장 강한 종목이 그 증시를 끌고 있는 거고 또 그게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윤보원 PB는 논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박세리 PB도 현 증시 어느 쪽으로 좀 볼까요? 저도 뭐 사실은 투 트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좀 펼쳐놓고 투자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시장에 숨이 붙어 있는 한 중후장대 업종의 반등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놓칠 수가 없는데 가장 또 직관적으로 이 중후장대 업종은 실적하고의 연관성 그리고 실적이 만들어내는 주가 차별성이 가장 큰 섹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김동혁 부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던 것처럼 뭐 사상이라는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리스트업이 뭐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는데 사실 저는 이 중후장대 업종 대부분 대형주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주가에 그게 엄청나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엄청나게 퀀트 자료라고 하는 지속적인 실적 업데이트를 받아가면서 반영시키는 그 가격이 지금 만들어내는 사실 주가이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즈로 갑자기 시장에서 관심 없다가 실적 발표하고선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이미 실적 검증에 대해서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를 투자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뭐 의미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극도로 가는 쪽이 계속 잘 가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제가 조금 관심이 더 많이 가는 분야는 여기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솔 같은 기업들이 거의 뭐 50% 70%의 바닥 대비 반등을 이끌어낸 지금 많이 올랐죠. 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 다 돌았다고 볼 수도 있는 시점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뭔가 성장주에 대한 좀 잊고 있었던 논리들을 다시 부각을 시켰을 때 거기서 기관들이 다시 편하게 피킹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딘가를 좀 관심 있게 제가 볼 필요가 궁금한 있습니다. 것도 그겁니다. 기존에 이미 주가가 성숙기로 접어든 종목 말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태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전보다 실적이 좀 나아질 네. 가능성과 주가가 저점을 통과해서 상승으로 막 돌아설 수 있는 쪽이 어디냐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종목이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한미약품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캐나다의 벨리언트라는 최대 제약사가 무리한 M&A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 지출을 통해서 재정적인 위기 그리고 그게 이제 파산 위기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만들 의료 제약바이오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태세 전환이랄까요? 이걸 뭘 바꾸냐면, 나머지 이제 기업들이 흙 속에서 진주 찾기를 더 이상 무리하게 진행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레퍼런스가 있고 확실하게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인 앞으로의 라이센스 아웃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미약품이 처음에 이제 흙 속의 진주였던 상황에서 뭐 5조짜리 뭐 딜을 터뜨렸던 그런 이슈들이 여느 기업들한테 이제 앞으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서 제2의 포스트 한미약품은 또 한미약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순환매가
좀 그 중장기 업종에서 마무리된 측면에서 다시 이제 좀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쪽으로의 그 순환 논리를 좀 펼칠 수 있는 국면이라고 좀 보여지고 같은 이슈로 봤을 때는 다시 성장 업종에서 좀 맥을 찾는다고 그러면 이제 화승인더 같이 지속적으로 캐파 증설이 진행되는 하지만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쪽들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덱스터와 같이 이제 신규 상장을 해서 그동안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덱스터요. 예. 아주 이제 신성장 또 우리가 VR이라든지 뭐 가상현실 테마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 하단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뭐 많은 종목들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중점적인 그 핵심 이슈는 실적이죠. 네. 결국 기업의 본연의 가치는 실적이 반영이 되는 거고 뭐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면에서 또 실적 시즌이 가까우다 보니까 실적이 예민하고 또 그런 종목을 위주로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들이 제시한 관심 종목 자세히 또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켓 이슈 투데이 분석은 마치겠고요. 이제 내일 시장 전략 구성해야 되겠는데요. 그 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간 선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야간 선물 지수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야간 선물 지수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245.70포인트, 정규장 대비 0.04%의 소폭 하락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보면 외국인들이 약 300계약 이상의 매수 우위, 그리고 오늘은 기관이 매도가 좀 있네요. 290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명의 전문가의 시장별 투자 의견 보고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엽 부장은 양시장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네요. 윤보원 PB는 반면 보유 의견. 두 전문가 모두 중립 이하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엽 부장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오늘 그런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만 시장이 한 2, 3주간 그냥 평행 상태에서 좀 계속 간다고 봤을 때 기다리다가 지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뭐 돌발적인 테러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약 3주간에 있을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건 호재성 재료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악재성 재료가 뭔가 돌출이 될 가능성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공조에 대한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그 글로벌적인 공조에 대해서 기다리는 시간도 약 한 2, 3개월 정도 필요하고 유가 동결을 보기 위한 그런 유가 그 생산에 대한 동결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최소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기간적인 그 피로 누적 효과를 좀 탈피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 놓고 같은 값이면 주식 대신 현금을 갖고 계신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약 7대3 정도의 주식 대 현금 비중 전략을 갖고 가시다가 돌발적인 악재라든가 시장이 좀 되밀리는 상황이 나왔을 때 적절하게 저점 매수 전략으로 임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윤보원 PB는 보유 의견, 지금 계속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그간에 있어서 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저는 현금 비중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는 저는 돌발적인 악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돌발적인 호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었던 방향성이 잡힌다면 그때 베팅을 하실 수 있도록 현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업종에 집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섹터들, 의료, 에너지, 화학, 또 IT 쪽,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고요. 또 한 가지는 OLED에 대해서는 뭐 그간에 있어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의 국내 업체뿐만 아니고 중국 향에 있어서도 그 투자가 지속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성장이 꾀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할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평가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또 투자